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저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등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시장도 더더욱 얼어붙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한동안 대출을 막 풀어주면서 억지로 부양해왔던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안정이 돼서 가격이 계속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거래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1년을 놓고 살펴보면 잠깐 뜨거웠던 시기를 빼고는 거래량 받쳐주질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 결국 인위적인 시장의 부양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건이 팔려야만 해결이 됩니다. 둔촌주공 PF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똘똘한 한 채의 위기를 목도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많은 강남권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었어요. 강남권 물량, 또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많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여기에 물려 있어요. 이런 시장이 멈추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시장을 부양했고 그들의 PF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시장에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을 했죠. 역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정부는 방관하지 않는다. 똘똘한 한 채는 찔끔 떨어졌다가 결국 다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똘똘한 한 채, 불황이든 호황이든 사람들이 결국 선호하게 되는 집, 좀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조차 더 큰 빚을 지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초연끌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거래량은 급감하고 호가만 남은 시장이 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게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다 팔리고 다시 가격에 불붙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 지었는데 안 팔리고 있죠. 똘똘한 한 채에서 소외된 지역들은 이미 이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18,000가구가 넘어가고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아예 팔리지도 않는 시장 이미 왔죠.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자극했지만 실질적인 공급 수치는 올라갔습니다. 인허가 준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또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에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물량 13만 가구 공급을 위한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자금을 빌려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 분양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완전히 지어져서 시장에 들어온 물량, 준공 물량 또한 증가했어요. 공급 부족 이야기했지만 공급 물량 수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은 없으니 시장의 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지방 PF 위기는 현실화됐고 PF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기 또한 진행 중이죠. 똘똘한 한 채 붐에 몇몇 사업장들은 성황리에 분양이 되면서 위험의 상황을 넘겼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의 돈을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연체율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PF 부실을 확정시키면서 건전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강남은 다시 오를 거라 이렇게 하지만 버티림은 없는 시장 맞습니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장 맞죠? DSR의 최종 단계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상반기에 적용 예고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되면 연소득 1억 원 되는 사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1단계에서 주담대를 통해서 6억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3단계 적용이 되면 5억 5천만 원밖에 못 빌리게 됩니다. 즉 대출 받을 수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서 더 많이 빌려줘도 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만큼 빌려줄 수 없는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시장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사주기 힘들겠죠. 이미 소득을 보지 않고 돈을 많이 빌려준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은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목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돈 더 많이 빌려서 살 수 있는 시장 올 거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올라간 집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즉 소득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금액을 이제는 구조적으로 구할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득으로 메꿀 수 없는 갭이 발생함을 뜻하는 거죠. 여기에 소득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갖기 어려운 1%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또 그동안 생산 인구로 존재했던 제2의 베이비 부머들 은퇴가 시작됐고 우리나라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득을 통해서 돈을 더 마련하기도 어렵고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장이 오고 있으니 주택가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PF 시장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소득을 통해서 또는 대출을 통해서 그 팔고 싶은 가격을 감당해 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문제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미 손실에 대한 문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죠. 롯데건설 같은 경우 PF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을 했었는데 22년도 위기를 겪었고 이 롯데건설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건설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건설 PF 사업으로 인한 부실 문제 커져가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 부실을 인수하고 감내하고 있죠.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 중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금융기관 돈 빌려줬었는데 이 책임을 지겠다는 주체들이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탁사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신용이 깎이고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서 신용이 부족한 건설사들, 시행사들, PF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나자빠지면서 이 책임을 대신하기로 한 신탁사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신탁사 같은 경우는 책임 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이걸 통해서 꽤나 재미를 봤었는데 시공사가 부실화돼서 공사 기간 내에 건축물을 다 짓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이걸 신탁사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입니다. 신탁사 전체적인 자산 중에서 고정이하 자산, 즉 문제가 있는 자산이 절반이 넘습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먼저 부지를 매입하는 초기 단계가 있죠. 이 부지 매입 비용들을 빌려주는 것, 그게 브릿지론입니다. 이 부지 매입 비용도 시행사 10%,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데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건축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본 PF로 그 대출이 전환됩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PF 사업장들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게 본 PF로 넘어간 경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이 본 PF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본 PF가 이루어질 때 브릿지론 단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PF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 다 완성돼서 이게 잘 팔렸음을 전제로 그 사업성에 기대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근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아직 물건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약속한 기간까지 언제까지는 꼭 물건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책임 준공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책임 준공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책임 준공 약속은 누가 해주죠? 바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합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가 아무리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이 책임 준공을 대신 보증하면서 본 PF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행사나 건설사들 이들의 신용만 믿고는 금융기관들 돈을 안 빌려주고 또 물건이 언제까지 만들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돈을 안 빌려주죠. 그래서 신탁사가 이 신용을 보강해 주면서 차입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2015년부터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이 시작이 됐는데 수수료가 일반적인 차입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신탁사가 꿀빠는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부동산 호황기에 자금이 잘 돌고 그러면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책임 준공을 약속했더라도 그걸 실제로 책임지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돈이 안 도는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건설사 자체가 책임 준공 보증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작은 건설사들, 이들의 책임 준공을 대신 보증 서준 거 대부분 지방에 많고 이 지방의 부동산 사업들은 정부의 돈풀기로 호황을 겪었던 사업장들과는 달리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 건설사들 문 닫고 책임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즉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이 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PF 위기에 건설사 폐업은 늘어나고 이거 건설사가 사라지더라도 기한 내에 건물을 다 짓게 해줘야 되는 그 책임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비 대납에 문제 생겼을 때 충당금 쌓고 이러다 보니까 신탁사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KB 부동산 신탁 책준형 많이 취급을 했는데 작년 5월 571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른 금융계열 신탁사들도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거 작년 5월의 기사인데 무궁화 신탁 같은 경우 109억에서 40억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나니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의 책임 준공을 대신 약속했는데 건설사 폐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책임 준공형 사업장 PF 중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이 4개 중 한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사 추가 비용을 투입해서 시공사를 교체해가지고 공정률을 높이고 공사를 완료시켜야 하고 이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대여금 비중 같은 경우 1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80% 가까이가 중소형 건설사들의 책임 준공을 신탁사가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실화되는 사업장들 늘어가고 있고 그만큼 신탁사의 부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PF 시장의 위기가 금융기관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흔들리는 일 없을 거다라고 안심시켰었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지어서 갖다 줄 거다. 또 건설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지을 거고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책임 준공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금융비용은 급증하고 이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안전판이라고 믿었던
각종 보증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 신탁사, 책임준공 계약으로 인한 손실 이제 흡수하고 있는데 책임지겠다고 벌려놓은 사업장들 하나둘씩 정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업계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건설이 불황이고 파산이 늘면서 신탁사 책임준공 보장 PF 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죠. 신탁사가 아니라 신용이 좋은 대기업 건설사들 책임지고 건물 지어주겠다라고 이거 보증 섰었는데 이에 대한 손실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른 손해 문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공방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팔아야 사업이 완료되는데 책임 준공이 안 됐으니 여기에 빌려준 돈은 누가 갚죠? 신탁사가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져야 된다. 또는 신탁사 믿고 대출을 해준 거니까 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결국 PF의 부실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공방 시작이 됐습니다. 책임 준공을 이행하지 못해서 생긴 부실, 건설사의 손해로 확정되고 있죠. 효성중공업, 여기 같은 경우 책임 준공 확약을 했던 3건의 PF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책임 준공하겠다고 약정한 사업장 37건이고 약정 금액은 6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손실을 떠안은 게 3건인데 그것만으로 4분기에 500억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500억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주가 50만 원 하던 게 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주상복합 사업 이거 PF 대출 원리금 1,000억을 인수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8%가 넘는 금액입니다. 책임 준공 기한이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그때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없고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냥 차라리 빚을 갚고 시행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떠안기로 건설사가 결정을 한 거죠. 대구의 주상복합 사업 여기에 채무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 400억 원에 달해요. 또 올해 1월에 500억짜리 하나 더 인수하기로 해서 2천억 원 가까운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기업의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건설사들 책임준공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책임준공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런 보증을 다 서줬고 문제가 없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어요. GS건설 PF 조달하면서 책임 준공은 물론이고 미분양 났을 때 100% 다 건설사가 사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송도에 새로 짓는 아파트인데 분양이 다 안 되면 대물 인수해야 되는 규모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1조 원 가까이 되죠. 책임지고 그 기한까지 물건을 지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전부 다 사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결국 다 현실로 손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송도 여기 같은 경우 8억대 중반으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송도 아파트값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못 팔고 자금 조달 못하면 GS건설에 이 손실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책임 준공 대기업 건설사들 여기저기 남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남 4구역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죠. 여기 수주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공사비는 800억 이상 낮추고 책임준공도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책임준공 확약은 해줄 수 없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건설 책임준공 문구 변경해서 제안을 했죠.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는
빼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둔촌주공이나 대조 1구역처럼 시행자와의 갈등으로 공사비 제때제때 못 받고 하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 4구역같이 굉장히 핫한 구역인데 여기에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책임 준공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전부 다 짓는 것 건설사에게는 크나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어요. 금융기관이 건물이 약속된 시간 안에 지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건설사 또는 신탁사에 전가하는 방법이 바로 PF를 해줄 때 책임 준공 조건을 넣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고 분양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책임 준공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건설사가 다 채무로 인수하게 되면 건설사들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어요. 지금 이미 18개 건설사 PF 보증 규모만 해도 80조 원에 달합니다. 공사비도 오르고 분양은 안 되고 그러니 정해진 시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손실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업장만 80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추가적인 사업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증서 줄 수 없으니 책임 준공에 대해서 발을 빼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분, 금융비용 이런 걸 전부 다 떠안는 약속인 책임 준공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책임 준공 못해서 그 손실을 건설사가 떠안는 사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던 GS건설 책준 기한 못 지켜가지고 1,000억이 넘는 부동산 PF 채무를 인수했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수원의 오피스텔 사업 책임 준공 못해가지고 600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동양건설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 개발 사업 때문에 1,800억 원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현대산업개발도 물류센터 관련해서 1,000억 가까운 채무를 인수했죠. 이처럼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관련해서 PF 대출 받고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게 80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한두 건씩 떠안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책준을 약속했던 사업장들 부실화됐고 그 부실화된 사업장의 채무 인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니까 추가 수주할 때 책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삼성이죠. 한남 4구역 같은 대여를 수주하는데도 섣불리 책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PF 사업의 리스크를 금융기관 덜 떠안기 위해서 책임 준공 조건을 걸고 모든 대출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금 신탁사가 감당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땐 얼마 안 되는 규모 이거에도 지금 신용이 떨어지고 그들의 건전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됐고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못 버틸 사업들을 정부가 책임 준공 이런 걸 조건으로 건설사나 신탁사가 보증해 주면 허그가 보증해 주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어차피 못 버티는 애들을 유예해 주는 조치 해왔고 못 버티니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도래했습니다. 진작에 정리해 갔으면 이자에 이자를 불리며 더 부실을 키우는 일 없었을 건데 늦추다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워진 시점까지 끌어왔고 더 큰 충격으로 시장에 다가오고 있어요. 고금리, 고환율, 트럼프 시대, 또 탄핵 전국 1%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역대급 경매 파산이 이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기까지 유예한 결과 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경제 찌라시들은 주구장창 공급 부족 전세난 시장이 좋아질 거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올 거다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는데 부동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거품은 빠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손익 구조로 유지해왔던 PF 사업들 실패가 확정되는 시간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상황 자체도 안 좋은데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아직도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 관련 F4들이 왜 지금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얘기 하고 있을까요?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함을 경제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의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버티기 힘든데 여전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갖고 있는 자금을 털어가면서 지금 안정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정치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키는 것, 이게 급선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금감원장 또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서 하는 총재도 얘기를 했죠. 제발 좀 정치권들 고민 좀 하고 얘기하라고.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이거 비난하는데 이거 안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직시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죠.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 공백 상황을 막는 것, 적법한 절차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것밖에 없죠. 그걸 하려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임명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정치를 고려한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을 비판했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여전히 정치권 싸우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의심스러웠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젠 아니구나 이렇게 강등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이건 환율이 보여주고 있어요. 1,500원이 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 각처에서는 지금 외환 보유고 다 녹이고 국민연금 녹여가면서 이 환란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환율 1,500원이라는 건 기업들이 달러를 운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에 대한 신용도가 달라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1,500원이고 이는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들한테는 지켜지지 않으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시키려고 재계는 힘쓰고 있는데 정치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탄핵에 또 탄핵,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양비론으로 얘기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건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의 길을 가는 것, 재판관 임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반대 진영에서 너도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 프레임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같이 휩쓸려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봐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잔뜩 거품을 키워놓은 그 환상의 대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